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 서두에 이런 시가 하나 나옵니다. 법륜 스님의 글인데요. 인사할 때 허리를 조금 더 숙이면 보다 정중해집니다. 그러나 그걸 아낍니다. 아, 맞아요. 말 한마디라도 정중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아낀다는 그 구절이죠. 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아끼고 칭찬도, 격려도 다 아낍니다. 주어서 손해볼 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열심히 아낍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건넬 따뜻한 말 한마디를 혹은 미안하다는 사과를 마음속에만 꾹꾹 눌러 담고 오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감정의 구두쇠처럼 살고 있는지 아주 예리하게 뼈를 때리는 문장들이네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면서도 정작 관계의 윤활유가 되는 아주 사소한 표현들 앞에서는 묘하게 방어적이 되곤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대화의 제3의 멤버로 초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은 인간관계 심리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텍스트들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네, 남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기술이나 싫은 사람과 억지로 웃으며 잘 지내는 처세술을 배우려는 게 절대 아니죠. 정확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타인에게 향해 있는 현미경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나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해부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지 모르면 타인과의 관계는 시작부터 무조건 어긋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실타래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니까요. 자료의 첫 부분에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을 다루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1890년 이론인데 현대인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저는 진짜 놀랍더라고요. 제임스는 이미 그때 우리가 가진 자아를 단순히 하나로 보지 않고 세 가지 차원으로 체계화 했습니다. 외모나 체격, 소유물로 이루어진 물리적 자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심리적 자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흥미로운데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아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세 가지 자아 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현대 심리학이 자아 개념을 어떻게 다측면적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울을 볼 때 느껴지는 현재의 진짜 내 모습인 현실적 자아가 있죠. 네, 그리고 내심 간절히 도달하고 싶은 완벽한 모습인 이상적 자아도 있고요. 거기에 부모님이나 사회가 나에게 너는 마땅히 이뤄야 해라고 요구하는 의무적 자아, 그리고 미래에 내 노력에 따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가능한 자아까지 우리 안에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머릿속에 꽉 차는 기분인데요. 아침에 알람 울릴 때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싶은 건 이상적 자아고 스누즈 버튼 5번 누르고 결국 지각하는 건 현실적 자아인 셈이잖아요. 하하, 일상에서 매일 겪는 아주 완벽한 예시네요. 심리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다양한 자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자아들 사이의 거리입니다. 갭이라고 하죠.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간극이 너무 넓어지면 사람은 끊임없이 심한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인데도 본인 스스로 설정한 이상적인 기준이 턱없이 높다 보니까 평생을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거군요. 반대로 현실적 자아와 타인이 기대하는 의무적 자아의 거리가 멀면 언제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과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결국 이 자아들 사이의 팽팽한 고무줄 같은 긴장이 툭 끊어질 때 우리의 인간관계도 함께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 개념은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식을 형성합니다. 도식은 일종의 색안경 같은 인지적 틀이죠. 텍스트에 등장하는 대학 동아리 선배의 예시가 이 도식의 무서움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저 선배는 나를 몹시 싫어하고 무시해 라는 부정적인 도식을 이미 머릿속에 깔아두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편견을 세팅해준 상태인 거죠. 어느 날 그 선배가 당신에게 커피를 사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엄청난 호의잖아요. 그런데 부정적 도식이 작동하면 당신의 뇌는 튕겨내버립니다.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내 과제를 뺏기려고 그러나? 하고요. 우리 뇌는 인지적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기존에 믿고 있던 틀, 즉 도식에 부합하는 정보만 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죠. 그러다가 며칠 뒤 그 선배가
복도에서 다른 사람과 심각하게 통화하느라 당신의 인사를 못 받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면 뇌는 아주 기뻐하면서 그 사소한 적대적 정보만 핀셋으로 쏙 뽑아냅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저 선배는 날 무시하는 게 확실해. 진짜 무서운 점은 상대방의 진짜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왜곡된 렌즈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관계를 파탄낸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왜곡된 렌즈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해온 성격 구조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료에서 에릭 번의 교류 분석 이론을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죠. 텍스트를 보면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인생 태도를 4가지로 분류했더라고요. 자신이 평소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돌아보기 좋은 지표 같습니다. 먼저 가장 건강한 상태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다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태도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나머지 3가지가 더 자주 눈에 띕니다. 나는 잘났는데 너희는 다 틀렸어 라며 남을 깎아내리는 독선적인 자기긍정 타인 부정이 있고요. 반대로 남들은 다 훌륭한데 나만 이 모양이야 라며 늘 눈치만 보는 열등감의 자기 부정, 타인 긍정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싫고 너도 싫고 세상 다 끝났어 라는 비관적인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상태입니다. 이거 참 찔리네요. 번의 이론이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인생 태도가 단순히 추상적인 마음에 머물지 않고 3가지 구체적인 자아 상태로 발현된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부모자아, 성인자아, 어린이자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향을 시각적인 그래프로 분석해내는 것이 바로 에고그램이죠. 저는 이 에고그램 부분을 읽을 때 제 머릿속에 성격이 전혀 다른 5명의 룸메이트가 같이 살고 있는 장면이 막 상상되더라고요. 청취자분들도 자신의 내면에 어떤 룸메이트의 목소리가 가장 큰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는 엄격한 도덕 선생님 같은 비판적 부모, CP입니다. 규칙과 원칙을 따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훈수 두는 자아죠. 두 번째는 다친 곳에 연고를 발라주는 따뜻한 엄마 같은 양육적 부모, NP입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보살피려는 성향이죠. 세 번째는 감정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컴퓨터 같은 성인자 A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인 확률과 논리로만 분석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본능의 영역은 나머지 2개의 어린이 자아가 담당합니다. 타인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좇는 자유어린이 FC, 그리고 권위자에게 혼나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기대에 맞추려는 수능적 어린이 A씨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5가지 자아의 점수를 선으로 이었을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그래프의 패턴들입니다. 마치 혈액형이나 MBTI를 보듯 흥미롭지만 그 이면의 의미는 훨씬 날카롭거든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뒤집어진 알파벳 N자 모양을 그리는 역-N형, 일명 돈키호테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양 끝에 있는 엄격한 비판적 부모와 제멋대로인 자유어린이 점수가 하늘을 찌릅니다. 반면 가운데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 나 눈치를 보는 수능성은 바닥을 치잖아요. 상상이 확 가시죠?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하고 거침없이 직진하는 타입입니다. 네,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살피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역설적으로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술이나 창조적인 분야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돈키호테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죠. 반면에 알파벳 V자를 그리는 V형, 일명 햄린형은 완벽한 대척점에 있습니다. 양 끝에 비판적 부모와 수능적 어린이가 가장 높아요. 속으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벌벌 떨면서 눈치를 보는데 겉으로는 스스로와 타인에게 엄청나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조율해줄 객관적인 성인자아는 푹 꺼져 있죠. 죽느냐 사느냐를 끝없이 고민만 하다가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자책하는 전형적인 갈등형입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네요. 당신은 과연 직장 상사 앞에서는 눈치 보는 햄릿이었다가 가족 앞에서는 거침없는 돈키호테로 변하시나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변하기도 하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성인 자아 점수마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그래프가 W 모양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고뇌 패턴 혹은 베르테르형이라고 부릅니다. 아, 햄릿처럼 끊임없이 자기 검열과 타인의 시선 사이에서 그러워하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을 너무 차갑고 냉정하게 분석해버리는 국어요. 맞습니다. 내가 분석해보니 이 상황은 희망이 0%야 라고 결론 내리고 자포자기에 빠져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죠. 이런 패턴들을 알게 되면 내가 왜 특정한 사람과 계속 똑같은 이유로 부딪히는지 그 뼈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아론백을 비롯한 인지치료자들은 성격이나 패턴 그 이상으로 일상적인 순간순간 우리의 뇌가 범하는 실시간 에러들에 주목하더라고요. 네, 바로 인지적 오류입니다. 인지적 오류는 우리의 뇌가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아주 빠르고 자동적으로 왜곡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소위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고 하죠. 이 오류들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조차 인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텍스트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대로 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오류가 바로 독심술입니다. 텔레파시 능력자도 아니면서 타인의 속마음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례 속의 A라는 남자 이야기를 볼까요?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그 걱정 때문에 석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A의 뇌는 즉각적으로 독심술을 가동합니다. 아, 내 이야기가 지루하구나.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어. 하고요.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과정이 완전히 생략된 전형적인 비약입니다. 친구는 가뜩이나 힘든데 A의 태도에 푹팔하고 결국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크게 싸우다 헤어지게 되죠. 비극적이건 이별의 순간에 A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봐, 내 촉이 맞았어. 날 떠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야. 자신의 인지적 오류가 이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도 끝까지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굳게 믿어버리는 거죠. 와, 진짜 답답하네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으로 작동하는 아주 고전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고 극히 일부만 확대 해석하는 정신적 여과도 있습니다. 아, 그 대학 교수님 사례요. 100명이 듣는 대형 강의에서 97명의 학생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필기를 하며 듣고 있는데 교수의 시선은 맨 귓자리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3명의 학생에게 딱 꽂힙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뒤 교수 휴게실에 가서 절망하죠. 내 강의는 정말 최악이야. 학생들에게 아무런 영감을 주지 못해 하면서요. 97명의 긍정적인 데이터는 뇌라는 거름망을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3명의 부정적인 정보만 찌꺼기처럼 남아서 모든 상황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타인의 반응을 아주 극단적으로 쪼개버리는 흑백 논리적 사고도 관계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회색 지대가 존재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지도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냥 무난한 상태의 확률이 가장 높죠. 하지만 흑백 논리에 빠진 뇌는 나에게 완벽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그건 나를 싫어하는 거다라는 모아니면도의 극단적 이분법으로 상대를 숨막히게 합니다. 거기에 사소한 말실수 하나를 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라며 재앙 수준으로 부풀리는 파국화도 있고요. 친구와의 약속에 한 번 늦은 걸 두고 나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자격도 없는 구제불능의 쓰레기야 라고 극단적인 꼬리표를 달아버리는 잘못된 명명도 자주 일어납니다. 듣다 보니 이 모든 오류들의 공통점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안에 불안을 먹고 자란 상상력이 현실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어떤 껄끄러운 관계 혹은 밤마다 이불킥하게 만드는 그 괴로운 기억들이 과연 진짜 저 미운 상대방 때문이거나 객관적인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상황의 의미를 순식간에 부정적으로 비틀어버린 여러분 머릿속에 자동점 오류가 만들어낸 헛것이었을까요? 너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자아가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내 에고그램이 햄밀령에 가까운지, 내 뇌가 끊임없이 독심술과 흑백논리라는 오류를 뿜어내고 있는지 이제 알았다고 칩시다. 아, 내가 문제였구나 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천사처럼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찰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죠. 구체적인 행동과 뇌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끈질긴 나음의 습관에서 벗어나 변화할 수 있는 걸까요? 텍스트에서 런던 대학교 제인 와들 교수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죠. 사람의 뇌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어떤 새로운 행동을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완전히 저장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이
평균 66일이라는 겁니다. 66일이요. 우리가 매번 새해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마음가짐을 먹고 나서 작심삼일로 무너지잖아요. 4일째 되는 날 예전의 뾰족한 성격으로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빠졌을까? 자책하고요. 그런데 그게 내 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지적 오류를 범하던 낡은 뇌 회로를 끊어내고 새로운 회로가 단단하게 세팅되는데 최소한 2달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과학적인 증거죠. 와, 다행이네요. 작심삼일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66일 동안 의식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투쟁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인지행동치료에서 말하는 논박하기입니다.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튀어오를 때 마치 내가 나를 신문하는 매서운 검사가 된 것처럼 객관적 근거를 대라고 스스로를 압박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은 것이 나를 싫어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가? 그저 상대방이 지금 바쁘거나 몸이 아픈 상황일 확률은 없는가? 이렇게 치열하게 따져 묻는 훈련이죠. 그 과정에서 상황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는 재귀인하기의 기술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상처받는 순간 중 하나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잖아요. 용기 내어 모임에 초대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쳐보죠. 그때 오류에 빠진 뇌는 내 외모가 별로라서, 내 성격이 지루해서 라는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절대 변하지 않는 내 안의 본질적인 결함으로 돌려버립니다. 내부적 안정적 요인이라고 하죠. 평생 열등감의 감옥에 갇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럴 때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책임의 화살을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그날의 좋지 않은 컨디션 같은 외부적이고 불안정적인 요인으로 돌릴 줄 아는 여유 말입니다. 무책임하게 모든 걸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까지 내 탓으로 끌어안아 스스로를 파괴하는 불필요한 자학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의 방향을 스스로 논박하고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심리학을 넘어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자료가 키르케고르, 하이데거, 프랑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소환하는 흐름이 정말 압권이더라고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유명한 명제가 등장하죠. 네, 인간은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세상에 뚜렷한 목적 없이 툭 던져진 피투성 존재일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나의 선택과 태도를 통해 내 삶의 의미와 본질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선언이잖아요. 인지치료가 생각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술이라면 실존주의는 그 기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 의미 치료를 창시한 빅터 프랑클의 통찰은 경이롭기까지 하죠. 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원천을 3가지로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 타인과의 진실한 만남인 사랑,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고통 자체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게 언뜻 들으면 되게 모순 같은데요. 프랑클은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자유가 바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비참한 배신감, 거절, 끝없는 오해와 갈등이라는 고통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고통을 단순한 상처로 썩혀둘지 아니면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자아의 그릇을 넓히는 자양분으로 삼을지는 오직 나만의 선택이라는 거네요. 오늘의 탐구를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들, 우리를 괴롭히던 수많은 자아의 간극들과 뾰족한 에고그램 패턴들조차도 결국은 나라는 존재의 의비를 깎고 다듬어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깊은 대화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헬렌 툴러와 앤 설리번 선생님의 일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어 암흑 속에 갇혀있던 헬렌 켈러가 워터, 물이라는 단어 하나의 의미를 깨달아 세상과 연결되기까지 무려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차가운 물줄기를 손에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말이죠. 헬렌 켈러가 훗날 시작하고 실패하는 일을 계속하라 라는 명언을 남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들, 욱하는 마음에 독심술로 뱉어버린 모진 말들, 흑백 논리에 갇혀 소중한 사람을 밀어냈던 뼈아픈 실수들은 인생의 치명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과 상처가 사실은 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심리학적 접근인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의 핵심 전제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실패는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관계 속의 덜컹거림은 나라는 자동차가 궤도를 이탈했다는 경고음이자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내비게이션의 소중한 피드백인 셈이네요.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이다. 정말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꺼내보고 싶은 문장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본 당신 안의 어린아이 같은 자아들, 그리고 매 순간 진실을 왜곡하려 드는 인지적 오류들, 혹시 당신은 지금까지 그것들을 가리키며 어쩌겠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인걸, 이라며 변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꼭 껴안고 있진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만약 당신이 오늘 밤부터 당신의 그 익숙하고 파괴적인 생각 습관들을 향해 스스로 반기를 들고 논박하는 투쟁을 66일 동안 묵묵히 계속해 나간다면 과연 67일째 아침에 눈을 뜬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그리고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어떤 정중한 인사와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변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인지적 오류와 왜곡된 렌즈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길거리를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당신의 상사, 당신의 연인, 심지어 국가를 움직이는 리더들조차도 전부 각자의 왜곡된 렌즈를 낀 채 세상을 보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모두가 속으로 햄릿이나 돈키호테의 자아를 투사하고 끊임없이 서로의 마음을 독심수로 넘겨짚으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거대한 역사, 치명적인 전쟁들, 복잡한 사회구조, 심지어 세기의 로맨스조차도 사실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거대한 인지적 오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아슬아슬한 결과물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일상을 뒤흔들 깊이 있는 사유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